비상계엄 사태 그리고 탄핵 정국, 나라 분위기 굉장히 어수선하고요. 금융시장의 혼란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간 증시호는 이경민 대신증권 부장님을 좀 모셨습니다. 함께 긴급 진단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개장하자마자 두들겨 맞고 시작한다 이런 생각이 좀 강하게 듭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374점까지 내려가기도 했고 코스닥이 지난 거래일 52주 최저가로 떨어졌는데 오늘 낙폭을 또 확대해서 장중 저점 3%까지 추가 하락하는 모습인데 심리가 굉장히 무섭다라는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시장 흐름들을 보면은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오히려 기관은 좀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 매도는 제한적이고 개인은 좀 매도를 하고 있는데 뚜렷한 매도 주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힘은 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엄청나게 밀리고 있죠. 네. 그만큼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뜩이나 불안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수급도 굉장히 응축된 눌려있는 상황이었는데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가세하면서 좀 엎친 데 덮친 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 전망, 12월 초에 전망 자료를 내면서 이거 조금 워스트 시나리오로 갈 수도 있다라는 언급을 드렸었는데 예상치 못했던 정치적 불확실성이 들어오면서 진짜로 어떤 어마어마한 악재가 들어온 건 맞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펀더멘탈이 지금 막 뭉개지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12개월 선행 EPS는 좀 안정을 찾아가고 있고 실적 전망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데 심적 위축 그리고 수급 불안 뚜렷한 매수 주체가 부재한 상황에서 약간의 매도만으로도 시장이 무너지는 그림들이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초반에도 좀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시장 전반적인 느낌을 한번 쭉 총평을 해주셨고요. 이제 하나하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께서 그 증시 이제 방어력이 취약해지면서 이 주식을 이제 받아줄 곳이 없는 게 약간 이제 문제다 이렇게 좀 언급도 해주셨고. 특히 국내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확대가 되면서 지금 문제는 외국인은 이제 지속적으로 팔았지만 개인이 매물을 던지고 나가는 게 좀 우려스럽거든요. 오늘 시장에서도 코스피가 3천억 넘게 매도하고 있는 상황에 코스닥 역시 한 700원 가까이 매도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심리가 떠나게 하나요, 국장을. 되게 당황스러운 게 시장에서는 매수 매도가 있어서 누구는 사면 누구는 팝니다. 근데 파는 사람만 포커스를 맞춰서 이래서 불안하고 저래서 불안한 거라기보다는 지금은 조금 내부를 봐야 되겠죠. 지금 시장이 좀 흔들리고 있는데 기관이 12월 2일부터 지난 주말까지 1조 5,700억을 샀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매수로 6,577억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외국인도 현물에서는 좀 매도 우위였지만 선물 시장에서는 12월 들어서 1조 1,370억을 샀습니다. 12월 4일 빼고 4거래일 동안 샀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12월 계절성이 수급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어요. 12월 계절성이라고 한다면 연말 배당락 때문에 외국인 선물 매수, 기관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는 패턴인데 그런 것들이 좀 들어오면서 좀 나타나고는 있지만 개인의 매물 출회로 조금은 시장을 흔들리거나 또는 매수를 보여주고는 있지만 장중에 매도가 나오는 것만으로도 시장이 굉장히 급격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수급이 굉장히 얇아져 있고 심리가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고는 있지만 수급적으로는 지금 저가 매수하는 특히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는 저가 매수하는 움직임들이 조금씩 감지되고 있어서 저는 개인 투자들의 매도가 당분간은 좀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칠 수 있다 하더라도 시장이 더 나빠지는 그림까지는 아닐 거다. 12월 수급 계절성, 연말로 가면 갈수록 이 계절성이 좀 더 뚜렷해지거든요. 따라서 이번 정치적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선반영되게 된다면 시장은 좀 바닥을 잡고 턴어라운드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상 그동안 개인 투자자들이 구원투수 역할을 해줬는데 매물을 좀 쌓아놓고 있다 보니까 걱정스러운 부분은 있었으나 외국인과 기관의 저가 매수가 들어와서 어느 정도 이제 쿠션 역할을 해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도 잘 해주신 것 같고요. 근데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기사에서도 많이 났고 언급이 됐던 부분인데 이들이 금융지주, 은행, 보험, 증권, 금융 관련 섹터들을 대거로 좀 빼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 보면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동안 이제 현 정부에서 추진했던 정책들이 스톱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좀 다르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게 기업이 이제 공시를 했기 때문에 요 신뢰성도 있고 한국 증시에 거는 그런 믿음을 저버릴 수 없기 때문에 요거는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하긴 하거든요. 부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있는지요? 밸류 프로그램을 만약에 대통령실에서 주관했다라고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네. 그렇지만 밸류 프로그램은 정부 기관과 그리고 거래소가 주관을 했던 거라서 정권이 교체된다고 해서 이게 막 무너지거나 망가지거나 그러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한국 증시 저평가를 극복하자라는 노력들이 단순하게 이 정부에만 국한된 건 아니거든요. 모두에게 숙제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평가 극복을 위한 개선 정책, 대응 정책은 계속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대했던 부분들이 좀 되돌려지는 과정에서 좀 과격한 조정이나 좀 등락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저는 지금 레벨에서는 더 급락한다고 하더라도 조금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물론 지금 변동성이 워낙 급격히 커졌기 때문에 지금이 저점입니다. 딱 말씀드리기 어렵겠죠. 그리고 빠르게 떨어지는 증시 떨어졌다가 반등했다 또 등락 과정을 거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변동성을 활용한 좀 분할 매수 관점이 조금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백지화될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이라는데 맞습니다. 많이 떨어졌을 때 또 바구니에 담는 전략도 함께 고려해 보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계엄령 파동의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에서 매도를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사는 업종은 더 눈여겨보게 되는 심리는 또 한편에 있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 장비, 조선주, 엔터주들이 분석이 되고 있거든요. 네. 뭔가 실적과 연동됐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실제 그런지 어떻습니까? 일단은 조선주는 뭐 실제 확실하게 좋은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엔터는 그동안 악재들을 다 털어냈다라는 그림들, 그리고 반도체 장비는 바닥을 통과했다, 밸류션이 싸다라는 그림들인데 좀 재밌는 그림이 11월 15일, 그러니까 11월 중순 3분기 실적 시즌 끝난 이후에 외국인들의 매매 패턴을 보면은 순환매를 좀 자극하고 있습니다. 많이 떨어지거나 좀 싸다라고 싶은 업종들이 종목들을 사서 쭉 끌어올리거든요. 대표적으로는 인터넷. 뭐 네이버 카카오가 있겠고, 그리고 엔터주도 있고, 조선주도 있고, 그리고 반면에 좀 많이 올랐다 싶은 종목들은 좀 차익 매물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약바이오, 금융주들이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지금 시장 흐름들이 뭐 되게 불안하고 불안정하다 하더라도 저평가 매력이 높은 업종들에 대해서는 좀 관심 있게 바라보면서 어떤 정도 리스트업 해놓으시고 외국인 수급이 어떻게 변하는지 좀 체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지난 주말 기준으로 실적 대비 저평가돼 있고 낙폭이 큰 업종들로는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 상사자본재, 여기는 방산 이쪽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화장품 업종들이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이 업종들을 한번 리스트업 해놓으시고 외국인 수급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단기 트레이딩 매매에 있어서 좀 힌트를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평가 종목군, 그러니까 네. 업종 말씀드렸으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네. 많이들 이제 궁금해하시는 대목이 있습니다. 네. 일단 이제 탄핵 전국 우리가 또 이런 길을 가다 보니까 예전 사례를 비추어 보게 되는데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이때와 비교해서 현재 만약 탄핵 전국으로 갔을 때 증시가 의외로 안 오를 수 있다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오늘 환율이 1,430원까지 찍긴 네. 했거든요. 근데 상단은 1,450원까지 또 열어둬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반도체 등 주요 수출 기업들의 실적 또한 약간 의문스럽게 바라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이걸 봤을 때 물론 많이 떨어졌으니까 저평가해놓은 구간이라는 거는 알겠는데요. 이런 입장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지수는 추가 하락을 좀 열어둬야 될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뭐 지금 2380선이 깨졌다는 거, 전저점 깨졌다는 거는 하단이 어디로 가든 뭐 그냥 모르겠다. 그러니까 일단 열려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열려 있다라고 봤을 때 시장이 또 더 떨어진다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추세적인 하락이니까 매도로 대응해야 될까? 추경 매도로 할까? 아니면은 좀 손실 받으라도 좀 비중을 줄일까라고 고민을 하실 텐데 전혀 그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악재들을 최근 시장이 꺾였다라고 한다면 저도 고민을 하겠죠. 그렇지만 2024년 7월 11일 고점 이후 지금 거의 다섯 달이 되고 있는데 5달 동안 말씀하셨던 부분들 다 선반영했습니다. 네. 실적 불황, 업황 불안, 경기 안 좋다, 금리나 왜 안 하냐, 정책이 없다, 뭐 웬만한 악재들은 다 나왔죠. 그리고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계엄령이라는 초대형 악재까지 지금 반영을 해나가는 과정이죠. 자, 이제 더 나쁜 게 나와야지, 더 나쁜 악재가 나와야지 시장이 더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물론 심리적인 수급적인 불안감들로 인해서 등락은 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새로운 하락 추세인가 아니면은
악재란 악재는 모두 선반영한 상황에서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일까? 저는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심리적으로 수급적으로 좀 불안정한 흐름들을 보여준다고 해서 언더슈팅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이 흐름들이 더 나빠지는 그림보다는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떻게 하면 올라갈까? 이렇게 악재에 억눌려 있는 상황에서 시장이 여기까지 떨어졌다라고 한다면, 또는 좀 더 밀린다고 한다면, 악재가 이 정도의 악재는 아니구나만으로도 정상화될 수 있고요. 야, 이 악재는 우리가 너무 과하게 생각했는데 만으로도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생깁니다. 단적인 예로 2024년 작년 11월, 12월 시장 흐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텐데, 그때 뭐 여러 가지 악재들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채권 금리가 안정을 찾고 실적에 대한 불안감들이 진정되고 환율이 안정을 찾아가면서 코스피는 딱 2달 만에 17% 올랐습니다. 그런 그림들이 나오지 말란 법도 없거든요. 지금은 좀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에서 좀 과격하거나 아니면은 많은 분들을 좀 고통스럽게 할 수 있을 정도의 변동성을 수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변동성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거나 또는 버티는 변동성이 돼야지, 여기서 따라서 하락세에 따라서 움직인다면 좀 손실을 확정짓는 것이라서 저는 지금은 좀 버티자, 또는 현금 비중이 있으신 분들은 좀 비중을 확대할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우려스러운 점 제가 대신 이경민 부장님한테 다 네. 여쭤본 것 네. 같습니다. 그 결과 지수 급락, 저가 매수 공식이 좀 유효한 걸로 네. 예,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부장님께서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상사 자본재, 화장품 섹터가 저평가 영역에 있으니 저가 매수 고려해봐도 네. 예, 괜찮은 전략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올해 마지막 FOMC 18일과 19일 또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큰 산이 하나 있습니다. 예정대로 금리 인하가 과연 될까에 대한 시장 컨센서스가 굉장히 궁금한 상황인데, 이번 주 또 11월 CPI, 소비자 물가지수, PPI,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고용 시장도 아주 나쁜 건 또 아니라는 거 확인했고요. 부장님 어떤 게 관전 포인트일까요? 일단은 한때는 12월 달에 금리 인하할 수 있다는 확률이 50% 겨우 넘을 정도로 되게 불안정했었어요. 네. 근데 지난주 뭐 연준위원들 발언 대부분이 12월은 금리 인하 가능하다. 또 하나, 그리고 금리 인하 사이클이다. 속도 조절은 있어도 금리 인하 사이클이라는 걸 계속적으로 강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12월 금리 인하 확률이 80%를 넘었고, 더 중요한 거는 25년 금리 인하 컨센서스가 한때는 한 번 금리 인하한다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3번까지 좀 정상화되는 과정이라서 통화정책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위축되었던 부분들이 좀 정상화되었다. 이런 과정을 코스피가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못 누린다는 점들이 굉장히 뼈아프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번 주에는 CPI, PPI가 발표되죠. 컨센서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저는 물가에 대한 부분들을 통화정책에 그렇게 위축시키는 변수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컨센서스는 반등을 예상하고 있는데 영향력은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좀 제한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이유는 유가나 이런 쪽들이 영향력 때문에 반등을 한 거지, 서비스 물가나 이런 것들이 올라온 건 아직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일시적이다라는 인식이 커지게 된다면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 그리고 25년 금리 인하 사이클에 대한 컨빅션은 조금 더 높아질 수 있겠다라는 전망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연말 중국 정부의 추가 부양책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이 결국 중국 증시는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상하이 종합지수가 3,400선 20여일 만에 다시금 넘기도 했고요. 어쨌든 이번 주에 눈여겨볼 경제지표 있다고 해서 이걸 마지막으로 좀 질문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미국도 괜찮고 네. 중국도 괜찮은 그렇게 때리기를 하는데 부분인데, 미국 쪽에서도 네. 그런데 버티네요. 예. 한국은 참 예. 또 국내 변수로 인해 소외된다는 점이 좀 가슴 아프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네. 다시 말씀드리면 그게 좀 완화되면 좀 빠르게 따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자는 말씀드리면서, 중국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을 텐데 경제 지표들 올라오고 있고요. PMI 예상보다 다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고, 그리고 이번 주에는 CPI, PPI가 발표될 텐데 전월과 크게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좀 주목해서 볼 부분은 11월 수입입니다. 수입 증가율이 전번 10월 달에는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아직 소비 안 올라왔네 라고 했는데 이번에 플러스 반전한다는 전망이 들어와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좀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또 이제 실물 지표가 발표될 텐데 전반적으로 경기가 조금씩 살아나는 그림이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중국은 소비 증가율이 지금 2달 연속 반등을 했고 다음 달에는 3달까지도 반등을 할 수 있는데 소비 개선이 좀 가시화되면서 시장 흐름들이 좀 더 안정을 찾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중국 경기는 바닥을 통과했나? 저희는 바닥을 통과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네. 점차 경기 회복에 대한 가시성을 높여주게 된다면 중국 증시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분명히 훈풍이 불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경미 부장님의 분석을 들어보니까 그래도 최악은 지나가고 있구나. 그런 과정이구나 이 생각이 듭니다. 탄핵 전국 불확실성에 대처하는 국내 증시 전략과 더불어서 이번 주 여러분이 꼭 주목하셔야 할 경제 지표까지 두루두루 살펴드렸습니다. 주간 증시 온이었고요. 이경민 대신증권 부장의 분석이었습니다. 부장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